백악관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최우선적으로 성사시켜야 합니다. 모든 에이펙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한국과 회담하겠다는 요청이 온 것인데요. 관세 합의 이후 중국보다 빠르고 일본보다 빠른 일정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자세를 바꾼 것일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조선업 기술을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조선업의 눈부신 발전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고, 백악관이 한순간에 태도를 바꿀 만큼 기술적인 혁신을 이끌어냈습니다. 조선업의 기술 발전으로 미국을 굴복시킨 감동 실화, 백악관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당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지안입니다. 한국해양기술전략센터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오늘만큼은 그 이름이 무색하게 느껴졌죠. 부산 본사 12층 회의실, 오전 9시 정각.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조선소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세계 LNG 운반선의 70%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하지만 지금 제 앞 테이블 위에는 미국 오리온 시스템즈가 보낸 청구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척당 2억 달러. 숫자를 5번 확인했어요. 로열티 항목만 127개였죠. LNG 화물창 핵심 기술인 아르테미스 셀의 사용료였습니다. 우리가 배를 만들어도 그 심장은 미국 것이에요. 도면 한 장, 용접 순서 하나까지 오리온의 승인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죠. 45년째입니다. 옆자리 재무팀장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죠. 누적 로열티가 4조 원을 넘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4조.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우린 무엇을 샀을까요? 기술이 아니었어요. 허락이었죠. 만들 수 있는 권리, 판매할 수 있는 자격, 존재할 수 있는 승인. 회의실 스크린에 오리온 최고 기술 책임자 알렉스 몬트로이의 얼굴이 떴습니다. 화상회의였어요. 그는 52세,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낀 채 여유롭게 웃고 있었죠. 한국해양은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영어였지만 저는 그 문장 뒤에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배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 배를 살게 하는 기술은 우리 겁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50년간 기술 하청국으로 살아왔습니다. 성급 인증도, 국제 표준도 모두 오리온의 특허 체계 안에 갇혀 있었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배를 만들어도 화물창 기술 없이는 한 척도 출항할 수 없었어요. 질문 있으십니까? 알렉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무엇을 물어야 할까요? 왜 이렇게 비싸냐고. 왜 우리는 만들 수 없냐고. 그 모든 질문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당신들에겐 기술이 없으니까.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가에 서 있었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우리가 만든 LNG 운반선들이 항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 배들은 카타르에서 일본으로, 호주에서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실어 나르죠. 하지만 그 배의 심장, 영하 162도의 극저온을 견디는 화물창은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문자였죠. 서 센터장, 산업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국산 화물창 프로젝트 재검토 요청이래요. 손이 떨렸습니다. 국산 화물창. K셀 S1. 20년 전 실패한 그 프로젝트요. 균열, 누출, 그리고 불신. 그때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피부에 닿았죠. 조선 강국이지만 심장은 수입산이다. 누군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 문장이 지금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거인이었지만 심장은 남의 것이었죠. 2억 달러짜리 족쇄를 차고 45년을 걸어왔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언제까지 허락을 구하며 배를 만들 것인가?
휴대폰 화면을 켰어요. K셀 S1 관련 자료를 검색했죠. 오래된 보고서들이 떴습니다. 실패의 기록, 포기의 역사, 불가능의 증명.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05년 가을, 저는 한국해양신입연구원이었어요. 21살, 조선공학과를 갓 졸업한 채 연구소 문을 열었죠. 그때 회사는 국산 LNG 화물창 개발이라는 국책과제를 막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프로젝트명은 K셀 S1. 예산 850억 원, 참여 인원 73명, 목표 기간 5년. 대한민국 기술로 만드는 첫 화물창입니다. 프로젝트 총괄 박 부장이 말했어요. 그의 눈빛은 불타고 있었죠. 우리 모두 그랬습니다. 미국 기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로열티를 끊을 수 있다는 기대, 기술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꿈. 3년이 흘렀습니다. 2008년 1월, 통영 조선소 실험독에서 첫 시험이 시작됐어요. K셀 S1이 장착된 소형 화물창이었죠. 용량 500세제곱미터, 높이 8m, 두께 1.2mm의 특수 합금 이중벽 구조였습니다. 영하 160도까지 냉각했어요. 처음 이 시간은 완벽했습니다. 온도 안정, 압력 유지, 누출 제로. 모니터를 지켜보던 연구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저도 주먹을 쥐었어요. 드디어 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 47분. 경보음이 울렸어요. 2차 방벽 온도 상승.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영하 160도에서 영하 152도로 올라가고 있었죠. 8도. 겨우 8도였지만 LNG 화물창에서는 치명적인 숫자였습니다. 1차 방벽 응력 수치 급등. 또 다른 경보였어요. 극저온 상태에서 금속이 수축하며 발생하는 응력. 그것이 설계 한계를 넘고 있었습니다. 냉각 중단. 긴급 승온 절차. 박 부장이 명령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거.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1차 방벽 용접부에서 균열이 발생한 거였죠. 길이 17cm, 폭 0.3mm. 작은 균열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LNG가 기화하며 새어나왔어요. 실험은 중단됐습니다. 3개월 뒤 재시험을 했어요. 용접부를 보강하고 응력 분산 구조를 추가했죠. 이번에는 4시간 32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2차 방벽에서 미세 누출, 압력 변동 0.8바, 온도 편차 12도. 왜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박 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도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3번째 시험도 실패했습니다. 4번째도 5번째도. 2009년 말까지 총 7번의 시험, 7번의 실패. 균열 발생 지점만 23곳, 누출 사고 사건, 압력 제어 실패 11회.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박 부장이 말했어요. 회의실은 조용했죠.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 아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기술은 숫자고 물리고 공학이잖아요. 믿음이 무슨 상관입니까? 2010년 3월 프로젝트가 중단됐습니다. 산업부는 기술적 완성도 미달이라고 발표했어요. 850억 중 712억이 소진됐고 남은 건 23곳의 균열 보고서와 실패의 기록뿐이었죠. 성급사들은 K셀 S1에 대한 인증을 거부했습니다. 안전성 검증 불가라는 이유였어요. 박 부장은 사표를 냈어요. 연구팀 73명 중 48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저는 남았죠. 남아서 실패 보고서를 정리하는 일을 맡았어요. 밤마다 연구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균열 사진들을 들여다봤어요. 0.3mm, 0.7mm, 1.2mm. 작은 틈들이 우리의 꿈을 찢었습니다. 우린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빈 연구소에 제 목소리만 울렸죠. 그게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가을. 저는 다시 그 프로젝트 파일을 열고 있었어요. K셀 S1의 실패 데이터, 균열 분석 보고서, 온도 변화 그래프. 20년 된 상처를 다시 꺼내는 기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유라였죠. 서 센터장, 산업부 미팅 결과 나왔어요. 재도전 승인 가능성 있대요. 손이 떨렸습니다. 재도전. 다시 시작한다는 말.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죠. 실패는 과거에 묻어두는 게 아니라 디딤돌로 만드는 것이라고. 누군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문유라를 처음 만난 건 2023년 봄이었습니다. 대한해운 본사 로비에서였죠. 그녀는 수석 항해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키 168cm, 짧게 자른 머리, 햇볕에 그을린 피부. 20년간 바다를 항해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서 센터장님이시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목소리가 단단했죠. K셀 S1 프로젝트 보고서 읽었습니다. 실패 원인 분석, 정확하더군요. 저는 놀랐어요. 20년 전 실패작을 읽은 사람이 있다니. 항해사가 왜 그런 자료를? 제가 묻자 문유라는 웃었습니다. 배는 바다에서 증명됩니다. 연구실 데이터만으론 부족해요. 그날 우리는 3시간을 이야기했어요. 커피숍에서, 그리고 항만이 보이는 산책로에서. 문유라는 말했죠. K셀 S1의 실패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검증 방식의 문제였다고. 실험실 조건과 실제 해상 조건의 차이, 그것이 균열을 만들었다고. 파도가 있었어야 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파도, 바람, 염분, 온도 변화. 바다의 모든 것을 겪어야 진짜 테스트죠. 2025년 10월 산업부로부터 비공식 연락이 왔습니다. 국산 화물창 프로젝트 재개 검토 중. 단 예산은 150억 원으로 축소. 기간 2년. 실패 시 추가 지원 없음. 조건은 가혹했어요. 20년 전에는 850억이었는데 이번엔 6분의 1 수준이었죠. 하지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문유라에게 전화했어요. 같이 하시겠습니까? 3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대답했죠. 언제 시작합니까? 2025년 11월 한국해양 지하 3층 폐쇄된 연구동에 팀을 꾸렸습니다. 총 8명이었어요. 저와 문유라 그리고 6명의 연구원. 평균 나이 38세. 모두 K셀 S1 실패를 기억하는 세대였죠. 젊은 연구원들은 지원하지 않았어요. 실패한 프로젝트에 커리어를 걸 사람은 없었습니다. 프로젝트명은 K셀 N3. N3. 세 번째 시도라는 뜻이었죠. S1이 실패했고 S2는 시작도 못했으니까요. 우리에겐 실험선이 필요합니다. 문유라가 말했어요. 첫 회의 자리였죠. 진짜 바다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150억으로는 3배를 만들 수 없었어요. 연구비, 장비비, 인건비를 빼면 30억밖에 남지 않았죠. 폐선을 개조하면 됩니다. 연구원 최가 제안했어요. 그는 조선소에서 15년 일한 베테랑이었죠. 통영에 해체 대기 중인 소형 유조선이 있어요. 인수비용 5억, 개조비용 20억이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움직였어요. 2026년 1월 통영항 7번 부두. 길이 68m, 폭 12m의 낡은 유조선이 서 있었습니다. 선명은 해성호. 1998년 건조, 28년 된 배였죠. 선체는 녹슬었고 엔진은 고장난 상태였어요. 이걸로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문유라는 배를 한바퀴 돌며 살폈어요. 선체를 두드리고 갑판을 밟아보고 조타실에 올라갔죠. 됩니다. 그녀가 대답했어요. 배는 새 것일 필요 없어요. 바다를 견딜 수 있으면 그만이죠.
3개월간 개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중앙 화물칸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K셀 N3 시험용 화물창을 설치했어요. 용량 800세제곱미터, 높이 10m, 이중 방벽 구조. 냉각 시스템, 압력 센서 124개, 온도 센서 87개, 응력 측정 장치 45개를 달았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용접工 12명, 배관공 8명, 전기기사 6명이 투입됐어요. 저도 현장에 있었죠. 도면을 들고 작업을 확인하고 센서를 점검했습니다. 2026년 4월 17일 새벽 5시. 개조가 완료됐어요. 해성호는 이제 한국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첫 국산 LNG 화물창 실험선. 부두에 8명이 서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배의 윤곽이 보였죠. 갑판 위에 설치된 화물창, 그 위로 냉각 장치의 파이프들이 뻗어 있었습니다. 실패는 연구실에서 컸고 바다에서는 작아질 겁니다. 문유라가 말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저는 배를 바라봤습니다. 28년 된 선체, 3개월간의 개조, 8명의 팀, 150억의 예산. 모든 게 부족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하나가 있었습니다. 믿음. 20년 전에 잃어버렸던 바로 그것. 이제는 바다가 심판할 차례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동쪽 하늘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출항일이 다가오고 있었죠. 2026년 5월, 연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국호는 통영항에 정박한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K셀 N3 화물창은 설치됐지만 핵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2차 방벽의 온도 안정성. 20년 전 K셀 S1이 무너진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영하 159도에서 8시간을 버텨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지하 연구동 회의실 8명이 모여 있었죠. 8시간. 통영에서 제주까지 항해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온도 변동이 2도를 넘으면 실패입니다. 문유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다는 실험실이 아니니까요. 파도 3m, 풍속 15m, 염분 농도 변화. 모든 게 변수죠. 연구원 최가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실험 데이터였어요. 빨간 선이 요동치고 있었죠. 2차 방벽과 1차 방벽 사이 단열재층에서 대류가 발생합니다. 온도 편차가 최대 11도까지 벌어져요.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11도. K셀 S1과 똑같은 실패 패턴이었습니다. 해법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죠. 침묵이 흘렀어요. 3초, 5초, 10초. 완충 매트릭스입니다. 연구원 박이 입을 열었어요. 그녀는 28세, 팀에서 가장 어렸죠. 2차 방벽과 단열재 사이에 미세 구조체를 삽입하는 겁니다. 대류를 차단하고 열 전달 경로를 분산시키는 구조는 육각형 벌집 구조요. 한 칸당 0.8mm, 소재는 초경량 세라믹 복합재. 제가 계산했어요. 단열재층 전체에 적용하려면 124만 개의 육각형이 필요했습니다. 제작 비용만 18억 원. 예산이 부족합니다. 재무 담당 김대리가 말했어요. 남은 연구비가 37억인데 이걸 쓰면 해상 테스트 비용이 없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숫자와 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죠. 만듭니다. 제가 말했어요. 해상 테스트 없이는 의미가 없어요. 완충 매트릭스 없이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날부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경남 창원의 정밀 세라믹 공장, 124만 개의 육각형 구조체를 45일 안에 만들어야 했어요. 3교대 24시간 가동. 불량률 0.1% 이하. 오차 범위 0.01mm. 저는 매일 공장에 갔습니다. 새벽 5시에 출발해서 밤 11시에 돌아왔죠. 현미경으로 구조체를 검사하고 강도를 측정하고 열전도율을 확인했어요. 6월 말 완충 매트릭스가 완성됐습니다. 통영항 한국호로 운반했어요. 2차 방벽 내벽 전체에 설치하는 작업,
72시간이 걸렸습니다. 용접공 8명이 쉬지 않고 일했죠. 저도 배 안에서 밤을 샜어요. 좁은 화물창 안 영하 20도로 냉각된 공간에서 육각형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7월 3일 첫 냉각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영하 100도까지는 순조로웠습니다. 영하 120도, 영하 140도. 온도계 숫자가 내려갔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영하 159도.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2차 방벽 온도, 영하 159.2도. 1차 방벽 온도, 영하 159.1도. 편차 0.1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구원 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1시간이 지났어요. 편차 0.2도. 2시간. 편차 0.1도. 4시간. 편차 0.15도.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랬어요. 화물창 안 센서 124개가 깜빡이고 있었죠. 숫자들이 흘러갔어요. 영하 159.1, 159.2, 159.0, 159.1. 8시간. 온도가 멈췄습니다. 연구원 최가 말했어요. 흔들림이 0이에요. 그래프를 봤습니다. 빨간 선이 직선으로 변해 있었어요. 영하 159도, 8시간 내내 변동폭 0.2도 이하. 완벽한 수평이었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됐습니다. 문유라가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2차 방벽 문제 해결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7월 중순 두 번째 문제가 드러났어요. 냉각 유량 제어였죠. LNG를 영하 159도로 유지하려면 냉각제가 일정한 속도로 순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치면 유량이 흔들렸어요.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연구원 이가 말했어요. 그는 소프트웨어 전공이었죠. 파도의 주기를 예측해서 유량을 0.1초 단위로 자동 조정하는 3주간 코드를 짰습니다. 파도 센서 데이터를 입력받아 유량 펌프를 실시간 제어하는 프로그램. 총 12만 7천 줄의 코드였어요. 8월 2일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했습니다. 인공 파도 발생 장치를 화물창에 연결했어요. 파고 1m, 2m, 3m. 흔들림을 만들었죠. 알고리즘이 작동했습니다. 유량이 자동으로 조정됐어요. 0.3초마다 펌프 속도가 바뀌었죠. 온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하 159도, 6시간 내내 변동 0.1도 이하. 완벽합니다. 문유라가 말했어요. 마지막 문제는 열 응력이었습니다. 극저온에서 금속은 수축해요. 선체와 화물창이 다른 속도로 수축하면 응력이 생기죠. 20년 전 K셀 S1은 바로 이 응력 때문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분산 구조가 답입니다. 연구원 박이 설계도를 펼쳤어요. 화물창과 선체 사이에 탄성 완충제를 8개 지점에 설치하는 겁니다. 응력을 분산시키는 8월 한 달 내내 설치 작업을 했어요. 한국호 내부 화물창 하단 8곳에 완충제를 용접했습니다. 각각 무게 120kg, 두께 15cm의 특수 고무 합금이었죠. 9월 1일 최종 통합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완충 매트릭스, 유량 제어 알고리즘, 응력 분산 구조. 세 가지를 동시에 가동했어요. 영하 159도까지 냉각하고 인공 파도를 만들고 12시간을 유지했습니다. 결과는 완벽했어요. 온도 변동 0.05도, 압력 변동 0.001바, 응력 집중 0, 균열 0. 이제 진짜 바다로 나갈 차례입니다. 문유라가 말했어요. 저는 한국호 갑판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죠. 9월의 바다는 거칠었어요.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혔습니다. 20년 전엔 여기서 멈췄어요. 실험실 성공에 취해 바다를 두려워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K셀 N3는 바다를 위해 만들어졌으니까요. 2026년 9월 14일 새벽 4시 30분 통영항
저는 한국호 갑판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동쪽 수평선은 아직 검었죠. 기온 18도, 풍속 초속 7m, 파고 1.2m. 출항 조건은 양호했습니다. 8명의 팀원이 모였어요. 문유라는 조타실에서 항해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연구원 5명은 화물창 통제실에, 나머지 2은 엔진실에 배치됐습니다. 냉각 시스템 최종 점검 완료. 연구원 최가 보고했어요.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화물창 내부 온도 영하 159.3도 유지 중. 압력 1.02바, 유량 분당 340리터. 저는 화물창 외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그 안에 K셀 N3가 있었죠. 800세제곱미터의 공간, 124개의 센서, 87개의 온도계, 45개의 응력 측정 장치. 2년간의 연구가 이 배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서 센터장. 문유라가 갑판으로 나왔어요. 항해복을 입고 있었죠. 출항 허가 떨어졌습니다. 통영에서 제주 서귀포까지 예상 항해 시간 14시간 20분. 14시간. 그 시간 동안 화물창은 영하 159도를 유지해야 했어요. 온도 변동 2도 이내, 압력 변동 0.5바 이내, 누출 0. 하나라도 기준을 벗어나면 실패였습니다. 출항합니다. 문유라가 말했어요. 새벽 5시 정각, 한국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28년 된 배였지만 3개월간의 정비로 엔진은 살아났죠. 프로펠러가 물을 가르며 추진력을 만들었습니다. 통영항을 빠져나왔어요. 방파제가 뒤로 멀어졌죠. 앞은 남해 바다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평선만 보였어요. 저는 화물창 통제실로 내려갔습니다. 길이 4m, 폭 3m의 좁은 공간이었어요. 벽면에 모니터 12개가 붙어 있었죠. 각 모니터마다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현재 온도 영하 159.1도. 연구원 최가 말했어요. 압력 1.01바, 유량 분당 342리터. 모든 수치 정상입니다. 새벽 6시 해가 떠올랐어요. 창문 너머로 붉은 수평선이 보였죠. 한국호는 남쪽으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통영에서 80km 떨어진 지점, 수심 120m의 남해 해역. 파고 상승 중입니다. 문유라가 무전으로 알렸어요. 현재 1.8m, 10분 후 2.3m 예상. 파도가 커지고 있었어요.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좌우로 5도씩 기울었습니다. 화물창도 함께 흔들렸어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온도 그래프에 작은 파동이 생겼어요. 영하 159.1도에서 159.3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159.0도로 내려갔죠. 유량 제어 알고리즘 작동 중. 연구원 이가 말했어요. 파도 주기 4.2초 감지, 자동 보정 시작. 알고리즘이 움직였습니다. 냉각제 유량이 0.2초마다 조정됐어요. 분당 342리터에서 351리터로, 다시 338리터로. 펌프가 파도에 맞춰 속도를 바꿨죠. 온도가 안정됐습니다. 영하 159.1도, 5분간 변동 0.2도. 성공했어요. 연구원 박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오전 9시, 거제도 남단을 지났습니다. 파고는 2.5m까지 올라갔어요. 풍속도 초속 12m로 강해졌죠. 한국호는 파도를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배 전체가 흔들렸어요. 갑판 위에서 물보라가 튀었죠. 화물창 통제실 안, 저는 의자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모니터가 흔들렸어요. 숫자들이 떨렸죠. 2차 방벽 응력 수치 상승. 연구원 최가 말했어요. 현재 87메가파스칼, 설계 1개 120메가파스칼.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도는 더 커지고 있었어요. 오전 11시, 제주 해협 진입. 이곳은 조류가 빨랐습니다.
물살이 초속 3m로 흐르고 있었어요. 한국호가 좌우로 크게 흔들렸죠. 기울기 12도.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1차 방벽 온도 하강. 연구원 이가 소리쳤어요. 영하 159도에서 영하 162도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영하 162도. LNG의 끓는 점인 영하 162도를 넘어선 거였죠. 관행각 상태, 화물창 벽면에 액체가 얼어붙을 수 있었습니다. 긴급 유량 증가. 제가 명령했어요. 분당 380리터로. 연구원 이가 키보드를 쳤습니다. 펌프가 빨라졌어요. 냉각제가 더 많이 순환하기 시작했죠. 10초가 지났어요. 온도계를 봤습니다. 영하 161.8도, 161.5도, 161.0도. 상승 중입니다. 연구원 최가 말했어요. 영하 160.2도, 159.8도, 159.4도. 안정화됐습니다. 영하 159.2도에서 멈췄어요. 숫자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온몸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공포는 숫자로 이깁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아직 기준 아닙니다. 오후 2시, 제주 해협을 벗어났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파고 1.5m, 풍속 초속 8m. 한국호는 안정적으로 항해했죠. 화물창 온도는 영하 159.1도였습니다. 출항한 지 9시간, 변동폭은 총 0.3도. 압력도 1.01바에서 1.02바 사이를 유지했어요. 5시간 남았습니다. 문유라가 말했어요. 서귀포까지.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124개의 센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각각의 불빛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케이셀 N3는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와 싸우며 극저온을 지키고 있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될 참이었죠. 오후 5시 30분, 제주 남방 80km 해역. 한국호는 마지막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서귀포까지 남은 거리 42km, 예상 도착 시간 오후 7시 20분. 출항한 지 12시간째였어요. 화물창 온도는 여전히 영하 159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현재까지 누적 데이터 분석 완료했습니다. 연구원 박이 보고했어요. 온도 변동 최대 0.3도, 압력 변동 최대 0.02바, 응력 집중 0, 누출 흔적 0. 숫자들이었어요. 차갑고 정확한 숫자. 하지만 그 안에 2년간의 노력이 담겨 있었죠. 저는 화물창 통제실 창문 너머를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석양빛이 파도 위에 부서지고 있었죠. 붉은 빛이 수평선을 물들였습니다. 풍속 증가 예보 들어왔어요. 문유라가 무전으로 알렸어요. 오후 6시부터 초속 15m, 파고 3m 예상. 지나가는 저기압입니다. 3m. 지금까지 겪은 것 중 가장 큰 파도였어요. 대비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오후 6시 정각, 바람이 세졌습니다. 갑판 위로 파도가 넘쳐왔어요. 한국호가 크게 흔들렸죠. 좌현으로 15도 기울었다가 우현으로 12도 기울었습니다. 배 전체가 출렁였어요. 화물창 통제실 안 모니터들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책상 모서리를 붙잡았어요. 연구원들도 각자 의자에 매달렸죠. 1차 방벽 응력 급증. 연구원 최가 소리쳤어요. 102메가파스칼. 설계 한계 120메가파스칼의 85%였습니다. 위험 수준이었어요. 2차 방벽은? 제가 물었죠. 78메가파스칼. 아직 안전합니다. 응력 분산 구조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화물창 하단 8개 지점의 탄성 완충제가 충격을 흡수했죠. 금속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걱, 끼익. 선체와 화물창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온도는 어떻습니까? 영하 159.2도 유지 중입니다. 알고리즘이 미친 듯이 작동했어요.
0.1초마다 유량을 조정했죠. 파도 주기 3.8초, 선체 기울기 15도, 조류 속도 초속 2.7m. 모든 변수를 계산해서 냉각제 흐름을 제어했습니다. 모니터 속 그래프를 봤어요. 빨간 선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영하 159.1도, 159.3도, 159.0도, 159.2도. 미세한 진동이었습니다. 하지만 2도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오후 6시 30분, 파고가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3.2m. 한국호 선수가 파도에 처박혔어요. 물보라가 조타실 창문을 덮었죠. 배 전체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응력 118메가파스칼. 연구원 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계 한계 98%. 단 2메가파스칼만 더 올라가면 균열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모두가 그랬죠. 통제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파도 소리와 엔진 소리만 들렸어요. 모니터 속 숫자를 봤습니다. 118, 118, 117. 하강합니다. 연구원 박이 외쳤어요. 116, 114, 110. 파도가 지나갔어요. 한국호가 다시 수평을 찾았죠. 선수가 물 위로 솟구쳤습니다. 응력 92메가파스칼로 안정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온도는 영하 159.1도. 변동 없습니다. 기적이었어요. 3m 파도 속에서도 선체가 15도 기울어도 온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7시 저기압이 지나갔습니다. 바다가 다시 잔잔해졌어요. 파고 1.8m, 풍속 초속 9m.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죠. 한국호는 제주도 남쪽 해안선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멀리 육지의 불빛이 보였어요. 서귀포였죠. 도착 30분 전입니다. 문유라가 말했어요. 저는 화물창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출항 후 14시간 동안의 모든 기록이었어요. 온도 그래프를 봤습니다. 하나의 직선처럼 보였어요. 영하 159도 선을 따라 가늘게 그어진 빨간 선. 최대 변동폭 0.3도, 평균 0.15도. 압력 그래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1바에서 1.02바 사이. 변동폭 0.001바. 누출 센서 최종 점검. 연구원 최가 말했어요. 87개 전체 확인 완료. 누출 0, 기화가스 0, 이상 없음. 완벽했습니다. 14시간 동안 파고 3.2m, 풍속 초속 15m, 기울기 15도를 견뎌냈어요. 영하 159도는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죠. 오후 7시 20분, 한국호가 서귀포항에 입항했습니다. 방파제가 보였어요. 불빛이 물 위를 비추고 있었죠. 부두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 성급사 검사관, 언론 기자. 20여 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엔진 정지. 문유라가 명령했어요. 한국호가 멈췄습니다. 28년 된 배, 14시간 20분의 항해. 통영에서 제주까지 342km를 달려왔죠. 저는 화물창 통제실에서 마지막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최종 온도 영하 159.0도. 최종 압력 1.01바. 누출 0. 균열 0. 응력 집중 0. 바다가 우리를 인정했네요. 문유라가 말했어요. 그녀는 통제실 문을 열고 들어왔죠.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죠. 2년간의 연구, 150억 원의 예산, 8명의 팀, 124만 개의 육각형 구조체, 12만 7천 줄의 코드, 14시간 20분의 항해.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케이셀 N3는 증명됐어요. 연구실이 아니라 바다에서, 숫자가 아니라 현실에서, 이론이 아니라 파도 속에서.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8명의 팀원이 모여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그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부두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박수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저는 바다를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어요. 20년 전 실패했던 그 바다가 오늘은 우리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한국호 화물창 안 영하 159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15일 오전 9시 서귀포항 국제성급사 검사관 3명이 한국호에 올랐습니다. 미국 성급협회, 노르웨이 성급협회, 영국 로이드 성급, 세계 3대 성급사였어요. 이들의 인증 없이는 어떤 배도 상업 운항을 할 수 없었죠. 화물창 내부 진입 허가해 주십시오. 미국 성급협회 수석 검사관 제임스 콜린스가 말했어요. 그는 62세,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저는 화물창 해치를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새어나왔어요. 영하 159도를 14시간 유지한 공간이었죠. 검사관들이 내려갔습니다. 특수 방한복을 입고 헤드램프를 켜고 용접부를 확인했어요. 확대경으로 금속 표면을 살폈죠. 1시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균열이 없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 있었죠. 응력 흔적도, 변형도, 미세 누출도 없어요. 용접부 124곳 전체 검사 완료, 모두 합격입니다. 오후 2시 서귀포항 회의실. 성급사 검사관들이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죠. 문유라와 연구원들도 함께였습니다. 케이셀 N3는 국제 안전 기준을 충족합니다. 노르웨이 성급협회 검사관 라르스 옌센이 말했어요. 인증서를 발급하겠습니다. 상업 운항 승인. 손이 떨렸어요. 20년 만의 인증이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어요. 미국 오리온 시스템즈의 아르테미스 셀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두 기술의 비교 분석 자료였죠. 아르테미스 셀은 온도 안정성이 뛰어나지만 극한 파도 조건에서 응력 집중이 발생합니다. 케이셀 N3는 응력 분산 구조로 이를 해결했어요. 또한 유량 제어 알고리즘으로 실시간 자동 보정이 가능하죠. 비용은 아르테미스 셀 대비 38% 저렴합니다. 척당 1억 2천만 달러.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임스는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2026년 9월 16일 오전 6시 뉴욕. 미국 경제 전문 채널 CNBC가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LNG 화물창 독자 기술 개발 성공. 45년 미국 독점 체제 붕괴. 앵커의 목소리가 긴박했어요. 화면에는 한국호 사진이 떠 있었죠. 한국해양이 개발한 케이셀 N3는 14시간 실해상 테스트에서 완벽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국제 성급사 3곳이 동시 인증을 발표했어요. 오전 8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일면 기사를 실었습니다. 오리온의 성벽 무너지다. 한국 기술이 45년 독점을 끝냈다. 기사는 길었어요. 오리온 시스템즈의 역사, 로열티 수입, 그리고 한국의 도전. 2600단어짜리 심층 분석이었죠. 케이셀 N3의 등장으로 전 세계 LNG 운반선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척당 2억 달러였던 화물창 비용이 1억 2천만 달러로 하락하면서 중소 해운사들도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 오전 10시 영국 BBC가 특집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동맹 속 종속의 종말. 한국이 기술 주권을 되찾다. 스튜디오에는 해양공학 전문가 3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케이셀 N3의 기술적 혁신을 분석했죠. 완충 매트릭스 구조는 독창적입니다. 열 응력 분산 방식도 기존과 완전히 다르고요. 이건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새로운 접근입니다. 오후 3시 미국 워싱턴. 오리온 시스템즈 본사 회의실에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됐어요. 최고 기술 책임자 알렉스 몬트로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한국 기술을 분석했습니까? 최고 경영자가 물었어요. 예. 보고서 받으셨을 겁니다. 알렉스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죠. 케이셀 N3는 우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설계예요. 그리고 그가 말을 멈췄어요. 더 낫습니다. 몇몇 부분에서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45년간 우리는 세계 시장을 지배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단 2년 만에 우리를 따라잡았습니다. 아니, 몇몇 영역에서는 앞서갔어요. 오후 5시, 오리온 시스템즈 주가가 18% 폭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전광판에 빨간 숫자가 떴어요.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였죠. 45년 독점이 무너진다는 공포, 로열티 수입 감소 전망, 기술 우위 상실. 오후 7시, 알렉스 몬트로이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축하와 제한. 본문을 열었죠. 서지한 센터장님께 케이셀 N3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45년간 이 분야에서 일했지만 이런 혁신은 처음 봅니다. 2년 전 화상회의에서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만했죠. 죄송합니다. 기술 협력 논의를 희망합니다. 오리온은 여전히 세계 최대 화물창 제조사지만 당신들에게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렉스 몬트로이. 저는 이메일을 읽고 또 읽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문유라가 물었어요. 그녀는 제 뒤에서 화면을 보고 있었죠. 역전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50년 질서가 무너지는 소리예요. 2026년 9월 17일 카타르 도하. 중동 최대 LNG 수출국 카타르 해운청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케이셀 N3 화물창 탑재 운반선 20척 발주. 한국해양과 5년 장기 계약 체결. 20척. 척당 3억 달러, 총 60억 달러 규모였어요. 한국 조선 역사상 최대 단일 계약이었죠. 같은 날 오후 호주 해운공사도 발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12척. 저녁에는 노르웨이 국영 해운사. 8척. 전 세계에서 주문이 쏟아졌어요. 유럽, 중동, 아시아, 남미. 48시간 만에 54척, 총 162억 달러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전화가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해양 영업팀장이 말했어요. 전 세계 해운사가 문의하고 있어요. 다들 케이셀 N3를 원합니다. 저는 부산 본사 12층 창가에 서 있었어요. 조선소가 보였습니다.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배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2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오리온의 청구서를 받습니다. 척당 2억 달러, 45년간의 족쇄. 지금은 달랐어요. 세계가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렉스였어요. 서 센터장.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죠. 이건 불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듣고 있었죠. 당신들은 해냈어요. 우리가 45년 동안 지킨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뀔 겁니다. 통화가 끝났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바다를 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50년 독점의 시대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죠. 2026년 10월 1일 제네바 국제해사기구 본부 대회의실에 각국 대표 120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석에 앉아 있었어요. 문유라가 옆자리에 있었죠. 오늘은 케이셀 N3의 국제표준 인증 최종 심사일이었습니다. 한국 케이셀 N3 기술을 LNG 화물창 국제표준으로 등재합니다. 의장이 선언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죠. 45년 만이었습니다. 미국 아르테미스 셀 이후 두 번째 국제표준이었어요. 아니, 이제는 선택지가 생긴 거였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알렉스를 마주쳤습니다.
축하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악수했죠. 오리온도 K셀 N3 기술 라이선스를 받고 싶습니다. 협력 가능할까요?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50년 전 한국은 미국에게 기술을 구걸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한국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2026년 10월 15일 워싱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장관, 상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했어요. 한국의 K셀 N3가 우리 기술 패권에 균열을 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보고했어요. LNG 운반선 시장에서 시작됐지만 이건 신호예요. 반도체, 배터리, 2차 전지. 한국이 기술 종속을 하나씩 끊고 있습니다. 대응 방안은? 대통령이 물었어요. 적이 아닌 파트너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당겨야 해요.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한국과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청와대에 백악관 연락이 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 희망. 한국 정부는 받아들였어요. 예정보다 2개월 앞당겨진 일정이었죠. 2025년 10월 한해양 본사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K셀 N3 기술을 미국 신생 조선사에 수출합니다. 계약 규모 12억 달러,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 방식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20년 전 우리는 기술을 샀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술을 팝니다. 하지만 판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아요. 나눕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을 사는 나라가 아니라 나누는 나라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저는 12층 창가에 섰어요. 조선소가 보였습니다. 새로운 배들이 건조되고 있었죠. 그 배들에는 K셀 N3가 탑재될 거예요. 다음은 뭡니까? 문유라가 물었어요. 다음이요? K셀 N3 다음에 만들 기술 말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K셀 M4가 될 겁니다. 더 크고,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멈추지 않는 거네요. 멈출 수 없죠. 기술은 멈추는 순간 낙오되니까요.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개최됩니다. 양국 정상은 기술 협력 강화에 합의할 겁니다. LNG, 반도체, 배터리 분야 공동 연구 개발. 더 이상 종속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십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부산집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등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20년 전 실패, 2년간의 연구, 14시간의 항해, 50년 독점의 붕괴. 모든 것이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연구팀 단체 채팅방이었죠. 센터장님, K셀 M4 설계 초안 완성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기술 식민지에서 표준 제공국으로. 한국은 새로운 위치에 섰어요. 이제 우리가 만드는 기술이 세계의 표준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죠. 그 파도 너머로 우리가 만든 배들이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K셀 N3를 심장에 품고 세계를 누비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내일 또 연구소로 가야 했으니까요. 멈추지 않는 도전, 그것이 기술 주권의 의미였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뉴스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